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가 소폭 내렸습니다. 그죠? 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로 마감됐는데,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쭐하게 상승세로 마감되었으니까, 뭐, 예, 예,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다른 다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딴 거 막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 지수가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상승세로 보이고 있어 가지고 여전히 기존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어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이란 게 바로 직선적으로 소위 대박을 노리면서 핵 이빨 타이슨처럼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예전에 무하메드 알리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가볍게 날아서 그야말로 단타 위주의 움직임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뭡니까? 저희 반등 장세 4번 파동이다 보니까 4번 파동에서는 주가가 우직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야속한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차트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기로, 그죠? 어떻게, 직선을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줄 건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 여하간 이만큼 시장은 재미없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과거에, 그죠? 과거에 이거 4번 파동이었죠. 그죠? 이게 4였잖아. 이 4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 4번 파동도 옆으로 빌빌 기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도 4라고 한다면 이게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과거에 이때 움직임처럼 마찬가지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렉탱글 사각형이 되든가 그런 모습이 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에다가 하루 밀린다 해서 흐름이 바뀔까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옆으로 횡보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죠? 횡보하는 양상이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제가 꼭지가 아닐까 라고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반에 좋았다가 뭐 이름도 아시겠습니다만 개장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 들어서 애플이 소위 애플 쇼크라 그래가지고 투자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 고용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바람에 과감하게 투자하기엔 좀 겁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면서 나스닥이나 다 하락세로 마감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을 다소간 좀 감싸고 있어서 그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막판에 싸늘하게 돌아섰다면 우리나라가 만약 어제가 고점이었다면 오늘의 시장은 한 30포인트 이상 하락해야 마땅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그래도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나마 매수했죠. 그죠? 마감 전까지 애들은 매도했는데 마감 동시효과에서 매수 물량이 늘어가면서 마감 기준으로 플러스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감 매도할 때도 그다지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양상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차트 이야기인데요. 우리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죠? 삼성전자의 경우에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뭡니까? 역 헤드앤드 숄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 헤드앤드 숄더. 역 헤드앤드 숄더.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넥라인을 두 개 깼으니까 이게 넥라인인데, 그죠? 넥라인을 깼으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얼마까지? 우리 목표치까지 다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이 헤드앤드 숄더의 경우에
헤드앤드 숄더의 경우에 가장 그 헤드앤드 숄더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헤드앤드 숄더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니까 이거 다 그려보죠. 이게 이제 상승적으로 본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헤드앤드 숄더인데 그죠? 헤드 자가 왜 이래? HE 제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헤드 그러고 얘가 숄더 그죠?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이것도 물론 숄더입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책에는 숄더 헤드 숄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헤드 앤드 숄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헤드 앤드 숄더인데 헤드 앤드 숄더는 그야말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헤드 앤드 숄더가 나타난 다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이고 릴라이어블한 아주 믿을만한 반전 패턴이거든요. 반전 패턴입니다. 그 추세가 이게 어떻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반전 패턴이니까 헤드앤드 숄더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뀐다라고 아주 우리가 확신하기가 쉬워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헤드앤드 숄더가 아닌데도 이거 헤드앤드 숄더라고 믿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면 사람들은 이게 헤드앤드 숄더 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보통 이 정도만 되면은 헤드앤드 숄더 같아 보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쯤에서 여기서 진작에 팔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이게 헤드앤드 숄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삼각형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헤드앤드 숄더가 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넥라인이 어떻게 된다? 돌파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넥라인. 무슨 넥라인? 이거. 예. 요 점과 요 점을 이어가는 넥라인이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헤드앤드 숄더다. 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넥라인을 깨고 난 다음에는 끝이냐가 아니고, 두 번째로, 넥라인 돌파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넥라인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헤드앤드 숄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차로 그려볼까요? 헤드앤드 숄더네. 넥라인 깨졌네. 넥라인 헤드앤드 숄더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요 넥라인을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이거는 헤드앤드 숄더가 아닌 거야. 좋다 말한 거야. 따라서, 헤드앤드 숄더가 되려면, 헤드앤드 숄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점에서 매도해줘.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반전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매도해야 됩니다만은 반면에 넥라인 그어놓고 넥라인 만약에 주가가 넥라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 매도 포지션을 어찌 됩니까?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역 헤드앤드 숄더라고 한다면 역 헤드앤드 숄더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거니까 이게 넥라인이니까 여기가 넥라인이니까 넥라인 위에서 바로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만큼 길이만큼 더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목표치를 정할 수 있죠. 반면에 어찌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얘가 도로 내려와서 넥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여기서 어찌해야 된다고? 손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헤드앤드 숄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뼈저린 실제 경험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은 사라진 통화입니다만은 도이치마르크, 옛날 독일의 마르크가 있습니다. 독일 마르크였었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도이치마르크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다가 넥라인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야, 이제 헤드앤숄더 다 책에 나온 거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매도, 숏 포지션 쳤죠. 매도, 그래서 셀을 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햇빛이면 제가 그때 그 싱가포르에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매도를 쳤는데 출장 가니까 포지션을 제가 자리에 없으니까 매도를 쳐놓고는 이거 포지션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마르크를. 그래서 이걸 포지션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는 너무나 아까워. 헤드앤 숄더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 쫄따가한테 제 밑에 부하한테 야, 나 출장 가는데 너 잘 보고 있다가 나 지금 여기서 숏 갔다. 여기서 매도 쳐놨다. 근데 너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내버려 두고 혹시나 여기 넥라인이니까 혹시나 이게 올라가서 넥라인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내가 이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다시 바이백 해라. 바이백. 그래서 손절해라. 라고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하고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궁금했죠. 그죠? 이 환율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창해공항 내리자마자 그 당시 싱가포르 창해공항에는 그 로이터 터미널이 있었어요. 로이터. 그래서 창해공항 내리자마자 그 로이터 터미널인데 연락이 뛰어갔어요.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모바일 폰이 핸드폰이 있습니다만 그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로이터 터미널 환율 나오는 로이터 터미널 보려고 연락이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마르크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야. 이만큼 먹었지, 그죠? 이야, 이만큼 먹었구나. 기분 좋아가지고, 끝내기다. 기분 좋다 해서 이제 싱가포르 내려서 서울로 전화해가지고 제 쫄따가한테 야, 마르크 얼마나 먹었냐? 많이 먹었지? 그랬더니 이가 하는 이야기가 부장님 잘랐는데요 그러는 거야. 왜 손절했는데요? 얘가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서 손절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게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를 다시 새로 이렇게 해서 이러다가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죠? 반등하는데 이 줄을 긋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점과 이 점의 긋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도 그을 수 있죠. 그죠? 줄 긋기에 따라 가지고 이 넥라인이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넥라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줄 긋기 따라 가지고 그죠? 이거 왜냐하면 이게 주가 환율 움직이라는 게 비주가야말로 정형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줄은 누가 끊어도 내가 끊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았던 거야. 이대로 맞아서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 2번 넥라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통과했으니까 넥라인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바로 그 점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제가 그 당시에 딜링룸에 앉아서 있었더라면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줄을 다시 꺼보고 손절 안 하고 버텨가지고 결국은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 저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오다를 제가 줄 잘못 끈 걸 모르고 제 밑에 쫄다고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 수준으로 오면 바로 잘라라는 한 오다만 받고 그대로 바로 잘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던 쓰라린 경험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줄은 누가 껐습니까? 넥라인 누가 껐습니까? 우리가 껐습니다. 줄 긋기에 따라서 이 줄 이렇게 끊느냐 줄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상당히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한번 넥라인을 그어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어제 올랐는데 떨어졌을 때, 야, 이거 넥라인 깨지 않을까라고 조심초사하면서 봤어요. 혹시 옛날 같은 이 넥라인을 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가 넥라인 깬 줄 알았는데 도로 넥라인을 깨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 이렇게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도로 내려가 버리면 좋다 말았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나 요 넥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과거 경험처럼 혹시나 이 넥라인을 잘못 그리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열심히 두고 봤어요. 보니까 자, 사실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넥라인 그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넥라인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도 갭이 났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어제 갭이 났죠. 그죠? 그러니까 갭이 났으니까 갭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갭을 메우면 갭을 필 되면은 넥라인을 깬 거야. 넥라인을 전부 침범한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넥라인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 거냐. 그러니까 갭이 무너지면은 필 된 거고 갭이 깨지지 않는다면, 갭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넥라인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우리의 목표치도 그대로 유효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의 헤드앤드 숄더는 넥라인을 그리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다시피 삼성전자 좀 장중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요 갭,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그죠? 여기 갭이죠. 요거하고 요 갭을 메꾸지 않았죠. 그죠? 갭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요 이미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넥라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승 목표치, 그죠? 상승 목표치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우리가 일목을 같이 본다면 이런 거 보이시죠? 뭡니까? 후행 스팬이 그죠? 후행 스팬이 역시 올라가다가 캔들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목이란 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구름 위냐 아래냐. 그러고 후행 스팬을 내내 강조합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캔들에도 걸리기도 하고 올라가면은 구름에 걸리기도 하면서 저항선 또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야만이 상승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다. 라는 이야기도 또 성립하는 겁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헤드앤드 숄더는 아직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후행 일목으로 봐서 후행은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심하기는 약간 기르다. 그래서 후행이 돌파 못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나 요 후행이 돌파 못했다는 게 약간 찜찜하다. 그래서 후행만 넘어서면은 좀 더 확률적으로 이제는 기준선을 돌파했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RSI가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기준선, 2차 목표가 뭡니까? 구름 근처까지 가는 이 예정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넥라인 그리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넥라인 그리기가 살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약간 까다롭긴 한데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간당간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이닉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헤드앤드 숄더의가 아직까지는 넥라인이 깨지지 않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넥라인 근처까지 항상 헤드앤드 숄더의 버릇입니다. 헤드앤드 숄더의 버릇이라 그럴까요? 항상 버릇이라 그럴까? 이런 습성이란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해서 넥라인 한번 깨지고 나더라도 얘가 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와가지고 이 근처까지 넥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소위 되돌림 되는 현상이 헤드앤숄더의 버릇이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되돌림이 넥라인을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헤드앤숄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헤드앤숄더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렇고 주가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우리의 주장대로 4번 파동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이야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행스팬이네. 기준선은 자, 이거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잘 보면 7월 15일 날의 기준선에 비해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7월 16일 기준선 또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7월 17일 날의 기준선 또 내려가고 있죠. 그죠? 오늘의 기준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준선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주가는 점점 올라가면서 기준선과 주가가 만나는 점에서 일단 1차 목표가 달성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2차 목표는 기준선을 넘어가 가지고 뭡니까? 구름 근처가 2차 목표가 될 텐데 얘가 후행스팬이 여기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뭡니까? 이제 캔들을 만날 테니까 캔들에서 저항을 만날 것 같고 따라서 주가는 2차 목표인 구름 하단 정도에서 맡은 바 4번 파동의 소임을 다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보다는 이게 4번 파동이라면 역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딴 건 다 지우더라도 뭐 남겨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그죠?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 길은 일단 그대로 다 남겨뒀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꾸준하게 이제 요 아래 사이의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죠?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기준선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 근처에서 후행스팬이 캔들을 만날 거고 주가는 올라가면은 이 근처에서 구름을 만날 거다. 그죠? 구름을 만날 거다. 이 근처까지도 예를 들어서 8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일단은 좀 더 상승 목표를 기대해 보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오늘따라도 워낙 환율이 조금 밀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달러 역외 환율도 좀 떨어졌고요. 어제도 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1300이 지금 현재 옐런이 와 있죠, 그죠?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와 있습니다. 그죠? 옐런. 미국의 옛날에 과거 FOMC 의장이었다가 지금은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 와 있죠, 그죠?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혹시 통화 수합,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통화 수합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통이에요, 마통. 달러 마통이에요. 그래서 달러 마통 급하면은 달러를 땡겨 쓸 수 있도록 하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죠. 그죠? 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마니투데이, 어제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2시 반에 마니투데이에서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2시 반에 마니투데이 방송에 잠시 나갔었는데, 물론 영상으로 나간 겁니다. 화상으로 나간 거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질문이 뭐냐니까 혹시 우리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나라 지금 달러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IMF 때는 외화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리만 때 마찬가지로 외환 보이고 1,500억 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는 4,200억 달러예요. 조금 그 사이에 좀 줄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이 달러를 방하려고 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달러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로도 있고 엔도 있고 스위스 프랑도 있는데 달러 값이 오르면 유로는 떨어지고 엔화 떨어지고 스위스 프랑은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달러는 달러 그대로이지만 달러 환율이 올라오면서 유로나 엔화가 이게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달러로 평가했을 때 외환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으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이것 가지고 뭐 IMF를 만난다라든지, 예? IMF 만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환이 모자라가지고 국가 부도가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모자라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달러가 왜 강세냐? 미국이 달러 금리를 뒤로 올리 제끼니까 0.75%씩 1%씩 뭐 자이드 스텝, 빅 스텝으로 올려 제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 투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가 잘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외화보유가 무절해서 무역적자 때문에 이게 때문에 뭐 달러 환율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 모자라서 외화보유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괜히 외환보유고를 세우기 위해서 통화사업을 해봤자 마통 만들어봤자 안 빌린다 이거죠. 안 빌립니다. 안 빌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통화 수합이, 커런시 수합이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 그죠? 전가의 보도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그야말로 이거만 있으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옐런하고 우리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늘 좀 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내내 주장합니다만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일단 조정을 보일 거다. 달러 환율 조정을 보일 거다. 이 조정을 보일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등할 거다. 그죠? 반등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계속 추세는 상승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추세가 상승세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아무리 상승세를 할지라도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해야지 이게 줄창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조정을 보일 거다. 이때처럼. 그죠? 이라는 주장이죠. 오늘 환율이 떨어진 것은 뭐 통화사업 때문에 떨어졌다고 설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보이는 국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약간 밀리고 있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약간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약간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금리도 미국 달러 금리도 약간 뭐 주춤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가 밀리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도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해외에서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개장 초반에 좋았다가 막판에 애플 쇼크 때문에 우르르 밀리는 모습인데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보는 저희들은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얘가 기준선 닿았으니까, 그죠? 기준선 닿았으니까 기준선 닿고 기준선에 저항을 받는 거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좋다가 밀린 것은 역시 똑같은 논리로 기준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거다. 아니면은 이제 구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구름에 대한 저항을 받는 거다. 또는 후행스팬 캔들에 만났네. 캔들의 저항을 받는 거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저항에 부딪히면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대략 이런 삼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S&P 지수도 마찬가지고 횡보하는 양상이 여름을 맞아서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새 전국적으로 이제 폭염주의보던데 뭡니까? 소위 뭐죠? 여름을 맞아서 시장은 재미없는 한산한 뭐죠? 하한기가 되겠대. 하한기. 그죠? 재미없는 하한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뭐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많이 줄고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름이라서 다 휴가 가고 하는 바람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샹하이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아까 중국 특파원이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매일 썸버랠리 매일 그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 중국에 사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매일같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 하루 일과처럼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없는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지고 강제로 소독했다더라. 근데 그 아파트 안에서 신규 감염자는 달랑 2,000원밖에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아파트를 이삽트이 뒤져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다가 문을 강제로 열고 소독하는 바람에 완전히 소독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한동안 상승세가 잘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샹하이를 다시 한번 재봉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차트로 말한다면 구름 받고 나갔다가 기준선의 저항 지지받고 돌아서는 게 1번 케이스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렇게 않더라도 내려와서 구름이 지지받고 돌아서는 2번 케이스라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그때 다시 기준선 위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